네, 좀 중간 큰 2번. 원심은 형사증거법에 위배하여 핵심 증거에 대한 증거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증거를 섣불리 출신한 잘못이 있습니다. 예, 계속되는 나번입니다. 원심은 판결문에서 김세윤 판사와 최강욱 변호사의 진술을 유력한 재판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심의 지적처럼 김세윤 판사와 최강욱 변호사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일치된 목소리로 청와대 인근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들 세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악유로 작용하는 학연으로 서로 맺어져 있다는 점, 세 사람이 완벽하게 절연한 관계가 아니라 최강욱이라는 촉매를 통해 언제든지 화학적 결합을 이룰 수도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조국 민정수석과 김세영 부장판사가 청와대 인근의 한식집에서 식사할 때 그 자리에 최강욱 변호사가 동석했다는 제보 내용입니다. 제보자는 그 당시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최강욱 변호사의 이름을 거론하였는데 이는 제보자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피고인은 제보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시청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방송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최강욱 변호사는 고소인의 서울대 법대 4년 후배이며 최강욱 변호사가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 지도교수가 고소인이었습니다. 최강욱 변호사와 고소인은 원심 법정에서 두 사람이 30년 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최강욱 변호사와 김세윤 판사는 서울대 법대 86번으로 동기이며 사법시험 준비를 같이 한 사이입니다. 김세윤 판사는 원심 법정에서 최강욱 변호사의 아내와도 아는 사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김세윤 판사의 현 주거지는 경기도 용인이며 최강욱 변호사도 용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법적에 몸 담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감각에 비추어 보자면 만약 조국 민정수석과 김세윤 판사가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에 청와대 인근의 한식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면 그 자리에 최강욱 변호사가 동석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무렵에 최강욱 변호사의 이름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방송에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제3의 인물이 동석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김세윤 판사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구인경 판사에게 팩스로 보낸 취조협조문을 받아보았다고 시인하면서도 질문지에 답변하진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날이 선거 전날 4월 14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선거 다니느라고 가보질 못했는데 사실 그것만 아니었으면 네, 조국이하고 김세윤이 정의는 나오는 이 재판에 가보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그때 재판 시간이 5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인간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두 인간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언을 했다는 거예요. 참 날짜가 미묘하게 겹치는 바람에 좀 가보지 못한 게 좀 아쉽네요. 갔다면 김세윤한테 정말 한 방 먹였을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네, 물론 조국이 먼저 정언을 했겠죠. 김세윤이 정언하는데 따라 나가서 한바탕 했었을 거예요. 네. 다 수학적 증명이나 과학적 증명에 있어서는 논술적 기술에 의해 혹은 실험적 관찰에 의해 이론의 여지가 없는 증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증명은 좀 다릅니다. 입증의 많은 부분을 사람들의 주관적인 체험, 기억, 인상, 의견 등에 의존하는 역사적 증명의 특성상 반론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은 역사적 사실이랑 거의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사실 확인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수
있을 가능성을 늘 열어두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사실관계는 이 사안의 성격상 원심 재판부가 허위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자평할 수 있을 정도로 진위의 구별이 쉬운 사안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관계된 세 사람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고소인의 불개입이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심이 의심의 여지가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 사실들을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 아니라 고소인의 입장에서 재구성된 가공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낸 자료라는 것들도 과거에 존재하는 많은 자료들 중 고소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고소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들일 뿐 그것이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자료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입증의 책임을 진 사람은 검사입니다. 검사가 입증을 잘해서 법원을 설득시켜야만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며 그렇지 못하고 합리적 의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무죄 판결이 선고됩니다. 즉 법관이 참 이 말은 참 어떻게 돼서 박 대통령 재판이나 우파들의 재판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되냐고요. 정경심 재판에서 지난번에 그 아쿠아팔레스 부산에 있는 호텔에서 인턴한 거, 인턴 증명서 떼어준 거 그거 가지고 실강의를 하다가 그 검사가 그랬어요. 어떻게 그게 그러면 정경심의 PC에서 이게 나왔냐? 이러니까 정경심 변호사가 이러는 거예요. 입증은 검사님이 하셔야죠.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어떻게 박 대통령 재판이나 오정장 기자의 재판도 마찬가지로 자기네가 검사들이 밝혀야죠. 못 밝히면은 이거 피고인에 유리하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에? 정말 기가 막히는 거죠. 예. 지금 여기서도 변호사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네. 형사재판에서 입증의 책임을 진 사람은 검사입니다. 검사가 입증을 잘해서 법원을 설득시켜야만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며 그랬는데 박 대통령 재판이나 다른 재판에서 전부 다 검증 제대로 하지 않고 전부 다 개 엉터리로 박 대통령 재판 때린 거죠. 그렇지 못하고 합리적 의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무죄 판결이 선고됩니다. 박 대통령하고 수많은 사람들 재판에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정장 기자의 재판에서도 마찬가지고 즉 법관이 유죄의 판단을 하려면 인간의 인식 능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선의 정도 즉 확실성의 단계에 이르는 심증을 형성해야 하며 단순히 확실성에 근접하는 고도의 개연성만 가지고 유죄를 선고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로 보아 유죄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유죄 판결을 선뜻 내리기에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찜찜한 구석이 있다면 비록 진범을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원칙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추후 변론 요지서를 통해 보다 상세하게 밝히겠지만 사실상 피고인의 유죄를 추정하는 듯한 원심의 태도는 자유심정의 한계를 벗어나 지나치게 고소인 쪽에 기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재판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너무나 이런 사실을 느낄 수가 있었죠. 그리고 3번 이 사건 방송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선 피고인은 사실을 단정해서 보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건 방송의 총 분량은 39분 54초 가량인데 첫 부분에서 4분 53초까지는 2018년 3월 1일에 있었던 태극기 집회를 소개하는 내용이며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내용은 방송 시작 후 4분 53초에서 시작하여 8분 45초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녹취록에 기재된 피고인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그 오정찬 기자의 3월 1일자 방송을 보시면 나와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이하 생략 방송 내용을 하고, 피고인이 방송에서 언급했던 발언의 취지는 제보를 받았다는 것. 제보의 내용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에 청와대 인근의 한 한식집에서 김수현 부장판사를 만나서 함께 식사를 했으며 그 자리에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제3의 인물이 동석했다는 것. 4.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피고인의 가정적 판단 및 의견의 표명입니다. 이어지는 방송 내용은 피고인이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청와대 대변인 김익임에게 사실 여부를 문의하는 질문지를 보냈다는 것. 김익현 대변인에게 이 방송을 하기 전에 2018년 3월 1일 오후 6시 전까지 답신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오후 7시까지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그 한식집에서 서빙을 했거나 아르바이트를 했던 분들이 있으면 제보해 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진위 여부가 미확정된 상태인 사실을 단정적인 사실로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허위 보도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보도 내용에 이 사실이 진위 여부 미확정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는 뜻까지 포함되어 있어 독자, 시청자들에게 사실 여부의 미확정 상태와 사실 확인된 상태 양자의 대비 관계에서 후자에 속한다는 취지를 전달하거나 그 보도된 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실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한다. 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단순하게 사실의 보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보도된 사실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단정적 측면에서 허위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언론 보도의 오랜 가능과 독자, 시청자들이 보도 내용을 이해하는 통로에 비추어 부당하고 무리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진위 여부가 거의 확실하게 확정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대부분의 언론 보도가 단정적 측면에서 허위 보도로 되어 정정 보도의 대상이 됨으로써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1년 9월 2일 선고 2009-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네. 비록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이 사건의 판단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영상은 박근혜 대통령 재판과 같이 지극히 역사적인 사건의 재판 과정에 공적 인물인 청와대 민정수석에 관련돼 있다는 제보를 받은 피고인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소개한, 즉 진실을 찾아가는 취재의 과정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가정적 판단,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피고인 나름의 생각과 의견을 정리해서 구독자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 과정에 고소인의 재판 개입을 사실로 단정해서 보도한 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직접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 단지 그러한 내용의 제보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그 출연에 일정한 한계 또는 오류가 겹을 가능성을 차단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는 고발 프로그램 위법성 판단과 관련해서도 통상의 사실 보도와는 구별되는 특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 역시 이 사건의 판단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고발성 프로그램은 비판과 문제 제기를 그 핵심적 요소로 하고 있으며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고발성 프로그램이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보도를 할 때에는 비판적 입장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의 초점을 맞추어 잘못된 점을 부각시켜 강조하고 책임 추궁, 비난, 시정 요구 등 대립적이고 공격적인 표현과 논조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과장, 편향,
오류 등 크고 작은 잘못이 게재될 가능성 또한 높다. 언론기관의 잘못에 대하여는 그 피해자가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하겠지만 그 구제 수단은 정부나 사회 주도 세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 다양한 언론 형성, 소수자 반대자들의 의사표현의 통로 등 언론기관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과 사이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볼 때 언론보도, 그 중에서도 고발성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다른 시각에서의 문제제기, 통용되고 있는 이론과 다른 이론, 경우에 따라서는 가설에 불과한 이론에 근거한 비판, 주장 등이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게재되는 일부 과장이나 오류의 무게를 두어 통상적인 사실 보도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나 사후 조치를 요구하게 된다면 결국 고발성 프로그램의 비판, 감시 기능을 억제하는 효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네, 위 대법원 판결은 새로 출범한 정부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악의적인 거짓말로 전 국민을 공포와 혼란에 빠뜨리고 수도 서울의 심장부를 석 달씩이나 멈추게 했던 공중파 방송과 관계된 것입니다. 공중파 방송들은 책임을 느끼셔야 될 겁니다. 행위의 태양이나 파급력, 피해 정도 등 그 어느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방송이 이보다 덜 보호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4. 피고인은 제보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오랫동안 언론계에 종사해온 사람으로서 일부러 허위 사실을 유포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가.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신원을 밝힐 수조차 없는 제보자 1인의 아무런 근거 자료 없는 제보와 피해자와 김세훈이 서울법대 동문이고 모두 최강욱이란 사람을 알고 지낸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이 방송을 하였다며 피고인은 제보받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1심 법원의 판사의 아주 왜곡되고 편향된 판결문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보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허위라고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1심 재판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굉장히 요동을 쳤기 때문이며 그 과정에 조국 민정수석, 김세현 판사, 최강욱 변호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날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날짜를 정리를 했는데 어제 제가 참 어렵게 받아줬고 어렵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할 때 우리가 그때 정말 뭐 법원 앞에 집회하고 서청대 가서 집회를 하고 그랬는데 최강욱이가 2017년 7월 13일 날 대통령을 풀어주면 안 된다고 정봉주 방송에 나서 낄낄깔깔 대면서 했던 그 방송을 오정찬 기자 법원에서 재판에서 그걸 보고 너무나 기가 막혔었죠. 저렇게 저것들이 프레임을 다 짜놓고 대통령을 절대 풀어주지 않으려고 있었는데 우리는 순진하게 재판을 믿었고 대통령 석방될 거라고 밤새 집회를 하고 그랬었죠. 네, 절대로 풀지 않을 거라고 저것들이 낄낄깔깔 대면서 15년, 10년 때리면 어떡하냐. 박근혜가 70대인데 나와서 돌아다니는 지지자들하고 돌아다니는 그걸 어떻게 보냐. 25년, 30년 때렸고 90대가 넘어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때려야 된다. 이지랄로 최강욱가 낄낄깔깔 대면서 방송에 있는 걸 그걸 보고 너무나 기가 막혔었죠. 네, 그래서 오 기자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그때 제보받은 게 사실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였었죠. 네, 요것은 그 다음 것은 다시 또 끊고 다음으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